삼청동의 늦가을은 유난히 고요했다. 바람이 골목 사이를 스치며 은행나무 잎을 굴려 보낼 때 지연호는 늘 그렇듯 익숙한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건축가라 불렀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공백을 알지 못했다. 모든 설계도는 완벽해야 했고 모든 선택은 명확해야 했다. 단 하나 12년 전 그날만큼은 이유도 결말도 어떤 선도 그어지지 않은 채 그의 삶 속에 커다란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자 벽난로 냄새와 따뜻한 우드 향이 그를 맞았다. 잔잔한 음악, 나지막한 대화들, 그리고 창밖의 미세한 햇살. 평소였다면 연호는 이 정적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며 도면을 열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심장이 평소보다 크게 뛰었다. 그는 자리도 잡기 전에 자신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바로 이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때였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한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직접 그린 듯한 엽서를 한 움큼 들고 있는 소녀.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는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수 그린 엽서예요. 하나만 사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그러나 손님들은 고개만 가볍게 저었고 어떤 이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아이를 밀어내듯 손을 휘저었다. 연호는 처음엔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다. 회의 일정이 빡빡했고 수정해야 할 설계도도 많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만 아이에게 끌렸다. 소녀가 그의 테이블 앞에 다다랐을 때 연호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고르게 들이켰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엽서 한 장을 내밀며 말했다. 아저씨, 이거 예쁘지 않나요? 하나만 사주세요. 연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고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스며 나왔다. 그는 결국 지갑을 꺼냈다. 지갑을 여는 순간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반쯤 빠져나와 있었다. 흑백 사진. 비 내리던 오후의 공기까지 고스란히 담긴 듯한 낡은 기차역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소녀. 그 사진은 그가 절대 놓지 못한 유일한 과거였다. 그리고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었던 사람, 강다은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진을 바라보던 소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치 세상이 완전히 멈춘 듯 아이의 눈이 커졌다. 이 사람, 소녀가 사진을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다. 이 사람이 제 엄마예요. 연호의 호흡이 무너졌다. 순간 카페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팀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오직 아이의 말만이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엄마, 사진 속 소녀, 그리고 사라진 대운. 지금 뭐라고 했니? 연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소녀는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며
확신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어릴 적 모습이라고 보여준 적 있어요. 이 사진,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아요. 연호의 손끝이 떨렸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다. 그 순간 아이는 갑자기 불안해진 듯 뒤로 물러섰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소녀는 허둥지둥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연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저 멍하니 자신의 손에 쥐어진 엽서와 조금 전 흔들렸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방향을 잃어버린 그의 삶이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강대원이 있다는 것을. 카페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연호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소녀가 남기고 간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이 사람이 제 엄마예요. 그 한 문장이 그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다. 12년간 방향을 잃은 채 떠돌던 감정들이 그 작은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깨어나는 듯 했다. 연호는 결국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카페를 나와 곧장 택시를 잡았다. 청화역이요. 폐역된 곳이요.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차를 움직였다. 창밖으로 삼청동의 골목이 빠르게 뒤로 미끄러져 갔다. 그 속에서 연호의 생각은 12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대운과 함께 서 있던 그날. 빗물에 젖은 플랫폼, 그녀의 떨리는 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담긴 눈빛. 그녀는 말했다. 연호야,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미워해도 돼. 하지만 잊지는 마.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현실이 되어버렸다. 택시는 오래된 공장지대를 지나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 폐역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고, 이제는 거의 누구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바람에 실린 먼지가 허공을 가르며 흩어졌다. 도착하자마자 연호는 택시에서 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청화역은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다. 부서진 간판, 녹슨 레일, 잡초가 뒤덮은 플랫폼. 그러나 그 모든 폐허 속에서도 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여기였다. 대운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곳.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발걸음으로 플랫폼을 향해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오래된 철문이 삐걱이며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억을 깨우는 듯 했다. 연호는 벽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 갑자기 한 글귀를 발견했다. 가느다랗지만 분명한 필체. D. I'll come back. 그리고 그 옆에는 손가락 크기만 한 칼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대운, 여기 온 적이 있었던 거야.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졌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흔적. 그녀가 남긴 마지막 신호 같았다. 하지만 그때 플랫폼 아래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몸을 숙여 낡은 벤치 밑을 살폈다. 바람에 밀려왔는지 오래전에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손끝에 닿은 작은 종이.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오래된 병원 영수증. 날짜는 12년 전. 대운이 사라진 바로 그 주. 그리고 항목에는 산부인과 진료라고 적혀 있었다. 연호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영수증을 떨어뜨릴 뻔했다. 산부인과 대운. 너 그때 뜻하지 않은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소녀, 하루, 사진, 그리고 이 영수증. 바람이 그의 옷깃을 세차게 흔들었다. 마치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하라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다시 플랫폼 위로 올라섰다. 역사를 천천히 둘러보며 주변을 살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잠시 몸이 굳었다. 거기 누구요? 흰 머리를 질끈 묶은 할머니 하나가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나왔다.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온 사람처럼 보였다. 여기 예전에 어떤 젊은 여자아이 본 적 있으세요? 혼자 있었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할머니는 깊은 주름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지. 비 오던 날이었어. 그 애가 플랫폼에서 울고 있었지.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 연호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때 그의 옆에 남자가 있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양복 입은 아주 무서운 눈빛 가진 남자였어. 소리도 지르고 그 애는 계속 물러서고 그 말은 연호의 심장을 얼려버렸다. 대운이 사라진 이유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도망이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소녀가 대운의 딸이라면 그 도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연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람이 거칠게 불어왔다. 그는 두 손을 꽉 쥐며 속삭였다. 대운,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동안 자신을 묶어놓았던 과거는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었다. 청화역에서 얻은 단서들이 연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대운이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몰려 떠밀리듯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산부인과 영수증. 모든 퍼즐 조각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숨을 다잡으며 휴대폰에 남아있는 소녀의 음성을 떠올렸다. 이 사람이 제 엄마예요. 연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소녀가 사라질 때 손에 들고 있던 봉투에 적힌 작은 로고가 떠올랐다. 연남동의 작은 공방. 그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해질녘의 연남동 거리는 붉은 빛과 네온이 섞인 묘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골목 끝 오래된 건물 2층에 자리한 공방 간판을 발견했다. 하늘 드로잉 공방. 작은 종이, 낡은 고리, 바람에 흔들리는 종들이 달려 있었다. 그는 잠시
문 앞에서 숨을 골랐다. 12년 동안 꿈속에서만 찾았던 이름이 이제 문 하나 앞에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전등 아래에서 그림 도안을 정리하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춰섰다. 강다운. 12년 전 그날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누구보다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 시간이 그녀의 어깨에 무게를 얹어갔지만 그 안에 담긴 익숙한 표정은 단번에 연호의 심장을 흔들었다. 대우는 손에 들린 연필을 떨어뜨렸다. 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약했지만 그 한마디는 폭발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혜운. 연호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눈을 피했다. 여기 어떻게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환영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두려움과 경계. 너를 찾으러 왔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으니까. 연호의 말에 대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연호야, 안 돼. 너 여기 오면 안 돼. 우리 다시 엮이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왜? 이유라도 말해줘. 왜 그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왜 넌 혼자 그렇게. 그만. 대운이 날카롭게 외쳤다. 숨이 끊어질 듯 흔들리는 눈동자. 나는 설명할 자격이 없어. 그냥 제발 돌아가줘. 그때 공방 문 옆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하루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아이의 눈은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대우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하루야, 엄마 괜찮아. 그냥 손님이야. 하지만 하루는 연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멈춰섰다. 카페 아저씨.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대운의 표정이 굳었다. 하루야, 이분은 엄마, 이 아저씨가 보여준 사진 정말 엄마 맞지? 어릴 때 모습. 순식간에 공방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대우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건 옛날 사진일 뿐이야. 깊게 생각하지 마. 그러나 하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거짓말이야. 엄마는 예전에 이 사진 이야기했어.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라고. 근데 왜 아저씨가 갖고 있어? 연호는 한 발짝 다가가며 조심스레 말했다. 하루야, 그 사진 속 사람은. 연호야, 제발. 대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말을 막았다. 그러나 연호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대운, 하루는 내 아이야? 직설적인 질문. 모든 숨이 멎었다. 대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루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에 눌린 듯 눈물이 맺혔다. 잠시 후 대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또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맞아.
하루는 내 아이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 끝이었으니까. 그녀의 고백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동시에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내 아버지, 그 사람 때문이야. 대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 사람은 하루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끝까지 쫓았어. 그리고 지금도 우릴 지켜보고 있어.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공방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연호는 직감했다. 이 재회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대운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떨어진 순간 공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그녀의 아버지 강재우,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이자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혈한, 그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곧 대운과 하루에게 닥칠 위험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공방 밖 낮게 들이운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였다. 연호는 직감적으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유리창 너머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잠시 서 있다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미행이었다. 지금 당장 나가자. 연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낮았다. 연호야, 안 돼. 너까지 위험해져. 이미 엮였어, 대운. 그리고 스스로 빠져나올 생각도 없어. 이번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대운의 입술이 떨렸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어 보였다. 하루는 작게 엄마 손을 꼭 쥐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바람은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들의 발걸음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연호는 뒤를 흘끗 돌아보았고 두 명의 남자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다. 찾았다. 그 말이 입모양으로 읽혔다. 연호는 즉시 대운과 하루를 그의 차 쪽으로 이끌었다. 타, 빨리. 차 문이 닫힌 순간 뒤에서 남자들이 뛰기 시작했다. 연호는 이를 악물고 시동을 걸었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대우는 양손으로 하루를 감싸 안았다. 또 시작된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연호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보았다. 검은 SUV가 빠른 속도로 뒤를 쫓고 있었다. 사람을 추격하는 법을 잘 아는 움직임. 전문가의 손길. 재우가 보낸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대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SUV가 속도를 더 높여 다가왔다. 연호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잡히면 끝이야.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골목길을 벗어나 낡은 철도 주변 도로로 진입했다. 왼쪽으로 틀자 낮게 깔린 안개가 시야를 흐렸다. SUV는 여전히 뒤를 밟고 있었다. 대우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까지? 하루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에게는 위협이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연호를 바라보았다. 연호야, 네가 이 일에 휘말릴 이유는 없어. 지금이라도 우리 내려줘.
당신만이라도 닥쳐. 연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처럼 날카로웠다. 내 딸이야. 그리고 네가 어떤 지옥을 혼자 견뎌왔는지 이제야 알았는데 어떻게 너를 놓아? 대운의 눈이 커졌다. 그러나 감동을 느낄 시간도 없었다. SUV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연호의 차를 들이받았다. 쿵. 차체가 크게 흔들렸다. 하루가 비명을 질렀다. 뒤로 붙었어. 브레이크 잡아. 연호는 짧게 명령하고 대우는 본능적으로 하루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철도 하부도로 입구가 나타났다. 연호는 방향을 틀어 그 어두운 공간으로 차를 몰았다. SUV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따라 들어왔다. 철도 하부는 좁고 굽이져 있었다. 연호는 드리프트 하듯 차를 돌리며 SUV를 따돌리려 했다. 타이어가 바닥을 쓸며 불꽃처럼 스파크가 튀었다. 조금만 버티면.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SUV가 다시 가까워졌다. 그때 철도 아래에 낡아빠진 구조물에서 낙하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부서진 철판 조각들이 SUV 앞을 가로막으며 쏟아졌다. SUV가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그 틈을 노려 연호는 속도를 높여 빠져나갔다. 차가 흔들리며 터널을 벗어나자 차 안은 한순간 고요해졌다. 숨소리만 들렸다. 연호는 핸들을 잡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조금만 더 가면 숨을 만한 곳이 있어. 오늘 밤은 무조건 버텨야 해. 대우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연호야, 넌 정말 몰랐어. 나는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오랜 세월 묵혀온 절망이 어려 있었다. 연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싸워. 넌 더 이상 혼자 아니야.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지만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지키려는 것 내가 먼저 손댈 수 있어. 하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우는 온몸이 떨렸다. 재우는 이미 그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졌지만 불안은 그 어떤 밤보다 선명하게 살아 있었다. 폐철도 아래를 가까스로 빠져나온 뒤 연호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그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빈 집이었다. 문을 잠그고 난 뒤에도 세 사람은 쉽게 안정을 찾지 못했다. 대우는 창문 커튼을 조심히 내리며 속삭였다. 재우는 우리가 어디에 숨든 결국 찾아낼 거야. 그 사람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연호는 그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그래서 도망치는 걸 끝내자는 거야. 이 지옥 같은 추격을 여기서 끊어야 해. 대우는 놀란 눈으로 연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연호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와 내부 제보 파일들을 보여주었다. 정치자금 비리 정황, 비공개로 처리된 폭행 사건,
그리고 대운이 20살이던 시절의 기록들까지. 이건 네 아버지의 더러운 기록들이야. 다 숨겨져 있었지만 다시 꺼내기만 하면 돼. 대우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걸 어떻게? 너를 잃고 난 뒤 그 사람을 조사했어. 네가 스스로 사라졌다고만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느꼈어. 그래서 계속 찾아봤어. 12년 동안.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운의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운. 연호는 조심스레 대운의 손을 잡았다. 이제 선택해야 해. 평생 도망치며 살 건지 아니면 네가 직접 끝내고 앞으로 나갈 건지. 잠시의 침묵. 어쩌면 12년 동안 준비된 침묵이었다. 대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끝내고 싶어. 더 이상 하루에게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의를 품고 있었다. 그날 새벽 연호는 신뢰하던 기자에게 익명 자료를 넘겼다. 공개해 주세요. 가능한 가장 큰 파도로. 기자는 단번에 상황을 이해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뉴스는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유력 정치인 강재우, 은폐된 폭력 사건 의혹, 딸 강다은 실종 사건, 회피 정황 포착, 사생활 비리 제보, 잇따라 여론은 단숨에 들끓었다. 재우의 캠프도 초비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우의 측근이 특정 기자에게 흘린 녹취록마저 공개되었다. 징그러운 목소리.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됐어. 증거가 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지.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그날 저녁 재우는 경호원을 통해 대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넌 정말 내 적이 되기로 한 거냐? 하지만 대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야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뒤 재우는 즉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검거되었다. 마침내 그 거대한 그림자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서울을 떠나는 날 새벽빛이 창밖을 밝히고 있었다. 연호가 트렁크를 닫으며 말했다. 괜찮아? 정말 떠날 준비된 거야? 대우는 하루를 챙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서울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집이 아니야. 하루는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연호는 미소 지었다. 바다 있는 곳, 네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곳.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울의 회색빛이 서서히 멀어졌다. 답답한 도시의 공기 대신 새로운 미래의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속초 바닷가에 도착한 오후, 세 사람은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다. 파도는 낮고 부드럽게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대운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연호야, 고마워. 날 찾아줘서,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연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도망치는 삶 말고 살아가는 삶. 하루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와 손을 번쩍 들었다. 우리 가족 되는 거야? 바람이 살짝 불었고 대우는 눈물을 머금은 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석양이 붉게 물드는 바다 위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12년 동안 이어진 추격과 공포, 숨겨진 상처들은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도망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읽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